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지식정보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근에도 제가 좀 회의감도 많이 오고 중개업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딜레마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주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인식을 고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쁜 중개사들에게 당한 분들이 이제 중개사에 대한 욕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개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굉장히 떳떳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 등을 쳐먹고 사기를 치고 배반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소위 일을 하면서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았으니까 제 주관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느낀 스트레스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중개하는 중개 대상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아파트만 한다거나 상가만 한다거나 혹은 원룸만 한다거나 한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다채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중개 대상물을 경험하면서 또 그 중개 대상물들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중개 대상물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의 특유한 그 대상물만의 특성들이랄까요? 그 대상물을 중개할 때 나오는 습성들, 관습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다 처음 1, 2년 차에는 그냥 경험이 모든 게 재산이었고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힘든 일들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했는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게 되게 고착화된 부분들도 많고 중개업이 이런 부분 참 어렵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책에도 그런 스트레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상 훨씬 담지도 못할 만큼의 내용들도 많이 겪었어요. 이제 출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또 언어도 순화해야 되고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용들을 추려서 담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건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많이 소위 현타라고 하죠. 회의감이 많이 오는 것은, 제가 거래해드리고 제 손님이고 제가 담당해드린 분들은 어떤 분이든 어떤 질이든 어떤 도움이든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일하지는 않아요. 그런 적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불과 어제도 그리고 엊그저께도 맨날 당하는 일인데, 제가 번호가 이제 안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수년 전에 혹은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물어서 연락이 오기도 하겠죠.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누군지 인사나 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도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냐면, 심지어 바로 옆 부동산에서 혹은 옆 동네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개사를 못 믿겠다, 이 계약 내용을 좀 봐달라, 이게 맞냐, 이런 개떡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서, 계약은 거기다 하고서 저한테 답을 내려달라 혹은 그 사람 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식일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지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 자신에게 부끄럽다, 더 많은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본인이 물어볼 것만 딱 물어보고요, 안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짤막하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줄 만한 것은 그냥 너무 읽고 싶기는 그래서 답을 해주면 그 제 답을 미리 보기로 읽고서 안 읽어요.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읽고 나서 보고 나서 해결이 됐으니까 바로 팽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되게 좋은 사람도 반대로 많이 알게 된 경우들도 많지만, 알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저한테 목적물을 구하게 돼서 찾아왔어요. 그랬다가 본인이 원하는 목적물이 제가 중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혹은 원하는 집이 혹은 물건이 없어서 저에게 계약을 못 한다면 그건 이해해야죠. 당연히 저한테 왔다고 다 계약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까진 좋은데, 만약에 바로 옆에 같은 동네인데 저를 안다고 해서 저한테 왔지만 다른 데 다 돌아다녀서 똑같은 매물을 또 보고서 다른 데다 계약하는 그런 지인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발을 걸쳐놓고서 이제 제가 고생을 하게 하고, 지인이다 보니까 헛걸음 안 할 수 있게 먼저 그 매물에 대한 정보들을 보내주면 그것만 먼저 파악을 하고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는 안 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몇백 명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영상마다 다 뭐라고 남겨놓나요? 개별 문의가 너무 많아서 유료 상담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익스퍼트로 결제해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제 손님들 외에는 개별 상담을 못 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건 밤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전화를 해서 됐든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십 통이 그런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일을 못 하잖아요. 경험을 해본 결과 처음에 제가 1, 2년 정도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꼬리물기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는 인트로가 뭐였냐면, 간단한 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였어요. 그럼 이제 간단한 건 줄 알고 대답을 해주면 보통은 30분, 40분 동안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또 그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마쳤어요. 맨날 며칠을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끝도 없이 물어봐요. 중개는 다른 데서 받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치 제가 한 말은 법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들만 한정해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마치 제 탓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호의를 베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도 고맙다는 인사 들으면 다행이에요. 다시 찾아온다?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이상을 호의를 베푸는 건 저에게 상처만 될 뿐이라서 저도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되게 경우 없이 버릇없이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끊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개별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의 구간조 뻐꾸기처럼 수십 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오히려 역으로 불쾌해하면서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 상식으로는. 가정교육이든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서 살 만큼 못 배우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산 적이 없는데,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 상식에서는 저는 그렇게 묻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을 내고 어떤 상담을 받던지, 혹은 제가 거래하고 싶은 중개사를 제대로 초이스를 해서 끝까지 가던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끝도 없어서 제가 원칙을 세우게 됐다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안 본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전화를 할 겁니다. 저는 또 무수히 많은 똑같은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스트레스와 딜레마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적물을 하나만 하지 않으니까, 물론 초반에는 젊고 경험도 없이 개업한 애가 중개사를 한다고 개업을 했으니 어떤 큰 거래건을 저한테 맡기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1, 2년은 원투룸만 하게 됐었거든요. 물론 조그만 상가도 하긴 했었지만 많이 배웠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원투룸을 하면서 이 원투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수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여기저기 또 출연을 하고 다른 채널들에도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하게 이제 검색 순위에 되게 높아서 뭐 엑스퍼트라든지 부동산을 검색하면 저희 부동산이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순위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룸 수요가 되게 많은데, 제가 있는 곳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이잖아요. 사당동의 매물들을 찾으시는 것까지는 찾아드릴 수도 있고 조건을 찾아서 맞춰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먼 곳 있잖아요. 여기를 좀 구하고 싶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동네 매물을 나름아름해서 구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를 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짧게는 몇 개, 또 많게는 뭐 열 몇 개, 길게는 며칠씩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계약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그 시간과 물리적인 저의 기회비용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제가 손해를 안고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가 공동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동네 물건이니까. 그럼 저는 손님 쪽만 보수를 받는데 잘 받아야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2, 30만 원 사이니까 원룸이.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1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높은 효율과 다음 단계로 저도 진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다른 동네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 몇 개씩 며칠씩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원룸 월세가 또 워낙 수요가 많은데, 집이 좋은 경우는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고, 또 집을 열심히 봤는데 바로 계약이 들어가고, 또 저한테만 내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계약금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고, 또 좋은 집은 세입자가 웬만하면 오래 살아요. 좋은 주인은 또 그것도 알아서 대부분 많은 중개사들이 그 주인을 탐하고 그 집을 탐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예산이 적은 초년생들이나 혹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원룸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사소한 부분, 너무너무 사소한 부분, 혹은 1,000원, 2,000원까지도 굉장히 큰 다툼이 생깁니다. 이걸 또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를 조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싸우고 들고 따지고 들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사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AS 부분들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나? 심지어 뭐 변기가 막혔다, 전구가 고장났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연락을 받다 보면은, 이게 또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십 명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다 보면 정말 가끔은 머리가 이제 한 움큼 빠지는 느낌?
실제로 다행히 빠지진 않지만 핑 도는 느낌까지 막 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원룸 월세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때가 많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중고 직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어플. 그런 걸로 요즘에는 집도 많이 직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거래 시장이 정말 활성화돼 있어요. 심하다고 느낀 게 언제냐면, 투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제가 그 임차인이 너무 급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알려드리고 그럼 직거래라도 해보세요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거래를 그 매물을 올리자마자 임차인이 하루에 7팀씩 줄을 서서 보러 오더라고요. 30분 간격으로. 그러더니 하루 만에 계약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뭐가 문제일까? 이 중개사들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직거래가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원투룸은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다 보니 매물이 없겠죠. 매물이 안 나와요. 중개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찾는 분들, 전화 주신 분들께는 알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고, 또 좋은 집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취소되고, 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오늘 방문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매물을 좀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매물을 몇 개 찾아서 보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 가서, 다른 동네 가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무슨 요일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탄다, 혹은 그나마 양반은 죄송하게 됐다, 다른 집을 그 사이에 구했다, 혹은 그냥 살던 집에 살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요. 원룸은 되게 수동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저한테만 맡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빼야 되잖아요. 그런 매물들만 지금 원투룸은 소화를 하고 있고, 차를 타고 먼 동네를 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출장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거나 혹은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지금 원투룸은 그렇게는 힘들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 케이스가 원룸 전세인데, 원룸 전세는 중개사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떤 매물을 탁 찍어서 이 매물을 보고 이 매물을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룸 전세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비싸게 보증금을 해서 월세를 안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재테크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고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원룸 목적물의 특징상 이 전세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우선은 원룸은 일반적으로 월세 상품이기 때문에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임대인이 전세로 놓는 것은 제가 6년 동안 경험했을 때를 비추어 봤을 때는, 신축집 같은 경우는 이 대출금이나 금액이 필요해서 돈을 준비해야 돼서 하는 경우나, 신축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거나, 혹은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받아서 목돈을 거치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한마디로 돈이 필요해서,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집을 나갈 때 그 보증금이 다음 세입자가 전세를 못 들어올 경우에는 돈을 마련을 못하는 경우들도 임대인들이 종종 있고, 이 권리를 보호받는 게 사실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으로는 주인이 돈을 못 들어줬을 때 이후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전세 사기들 같은 경우나 혹은 전세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룸 전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기청이나 지원이 많이 되는 공공기관들에서 지원을 해주는 저리 대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건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면 목적물 자체가 대출이 안 되거나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선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권리관계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목적물을 정말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임대인 신용관계가 정확하시고 어떠한 특약을 설정을 요청했을 때도 정말 원활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근데 그런 경우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집들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런 집을 또 역시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집은 또 하루 만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 지금 매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또 위험한 상황의 집이다 이러면 이걸 알면서 중개를 하는 행위를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중개를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돈 받겠다고 거짓말해서 사람 팔고 그런 행동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원투룸을 자연스럽게 조금 멀리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약도 지금 많이 해요. 원투룸을 정말 확실하고 안전하고 저에게만 맡긴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투룸만 하루 종일 다니고 이런 경우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원룸에 대해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음 빌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워낙 월세가 지금 수요가 많아졌죠. 빌라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공급자들도 월세를 놓을 때 금액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20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4년을 생각하고서 미리
미리 좀 시세에 따라서 돈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금액은 올라가는데 이 금액 대비 수요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물이 너무 좋으면 또 줄 서서 계약하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으니까 그런 거는 쏠리고, 또 안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공실이 되니까 집이 빈집이 오래되면 빈집 냄새가 나잖아요. 빈집이 오래되면 구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인기가 없구나, 문제가 있구나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악조건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양극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가장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목적물이 빌라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적고, 또 이 시세의 반영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 깡통전세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 보증보험 지급률도 높아지니까 조건도 조금 더 강화되고, 공시가격이 정확히 안 나오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빌라들의 제한들이 있잖아요. 아파트처럼 가격이 딱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세가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빌라 전세는 수요가 또 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꼼꼼히 해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다 보니까 이 특약 한 줄, 문구 하나, 이거에도 굉장히 길고 깊게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개사들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우도 빌라 전세를 요즘에는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 특약 조건들도 있고, 또 저도 그걸 강조하고, 또 보증보험이 무조건 돼야 되는 조건으로 빌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은 월세를 낀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주인은 예전 받던 전세 가격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보증보험을 해야 되니까 보증금은 낮추고 그만큼 월세를 또 껴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굳이 대출 이자도 내고 월세까지 내야 돼?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빌라는 증축도 많으니까 발코니 증축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찍히면 대출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요소들도 많고, 빌라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스트레스와 문제가 있어요. 또 주차 같은 것도 주차비 문제, 주차 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각 목적물별로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특성이 있고. 아파트인데요. 이제 아파트도 경험을 해보면서 참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아파트만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확실한 매물, 그러니까 저한테만 내놓은 매물이 아니면 사실은 광고를 안 해요. 왜냐면 광고를 딱 하는 순간 집이 좋거나 소위 A급 RR이라고 하는데요, 로얄동의 로얄층 물건이 저한테 나와서 광고를 올렸다 이러면 오래한 부동산들이나 혹은 주인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해요. 아름아름해서 계약할 사람이 있다, 없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해서 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한테만 내놓고 저랑 유대가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떤 임대인이든 어떤 매도인이든 더 좋은 조건에 거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사람한테도 물건을 내놔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네 물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그 집이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가도 뒤에 얘기할 거지만 똑같은 경우고요. 원룸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 수선 이런 문제도 당연히 어떤 목적물이든 뭐 주거용이든 상가 범위에 대해서 분쟁들이 있고 언쟁들이 있고, 조그만 협의점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 스트레스야 일반적인 거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기가 찼던 거는 뭐냐면, 이제 매물을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딴 동네 부동산 혹은 같은 동네 부동산이어도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집주인 번호를 알기가 힘드니까 와서 손님이 있다고 집을 보자고 해요. 그럼 이제 공동중개를 제가 해주니까 집을 봐요. 그 손님이 말 그대로 손님인 줄 알았으니까 그냥 이제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할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동호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동호수를 보고서 이제 광고를 띄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억에 의뢰를 받았고 10억 이하로는 안 한다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10억에 딱 났어요, 매물 광고를. 근데 다음날에 9억 8천, 9억 7천의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몇 개 부동산이 쫘르륵 올라옵니다. 금액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매물인데 동일 매물인데 금액이 쫘자작 낮게 뜨는 거예요. 열 몇 개까지 뜬 것도 봤어요, 부동산들이. 자,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동호수를 뿌리면 그 사람들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뭐 회원이라든지. 그럼 뿌려요, 서로. 몇 동 몇 호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볼 때 뭐를 보죠? 금액을 보잖아요. 여기는 10억인데 여긴 9억 7천이네? 뭘 클릭해요? 9억 7천 클릭해요. 그래서 9억 7천의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자기 매물이 아닌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누구한테 전화해요? 저한테 전화해요. 매물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손님이 있는데 집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단은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놓고 그 상대편 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 9억 7천이면 한다 그러니까 9억 7천에 좀 협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로직인지 아시겠죠? 허위 매물도 판을 치고 또 본인이 의뢰를 받지 않았는데 올리는 거는 분명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숨 내놓고 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왜냐면 보수가 크고 집이 워낙 금방 나갈 걸 아니까 이렇게 한쪽이라도 따먹겠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 정말 뭐 아사리판이에요. 진흙탕 싸움이고 매물이 좋은 거 하나 딱 뜨잖아요. 근데 전세가 귀할 때 제 물건 하나 전세가 딱 뜨잖아요. 전화가 하루에 뭐 동네 부동산은 다 오는 것 같아요. 딴 동네 부동산까지 해서 전화가 다 와요. 집 볼 수 있냐,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계약은 빨리 되죠. 얼마 전에도 그런 매물이 하나 있어서 계약을 되게 빨리 했는데 이런 경우들도 너무 흔하고 뭐 아찔한 게 저한테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었다면 주인분이 저를 믿고 저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었다면 실제로 주인분한테 전화가 엄청 갔다고 합니다. 자기한테도 내놔달라고. 근데 주인분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총각한테만 맡겼으니까 이 총각한테 전화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온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로 주인한테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선 전화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부동산에 전화 왔냐고 물어보면은 어느 부동산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중개를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리 편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자끼리는 그런데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진짜로 제가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못하겠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게는 선 제안을 해놓고 후 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밥 던져놓고 되든 안 되든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금액 조정이 안 됐어요 하고 그냥 죄송해요 라고 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10억에 올린 원래 저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광고를 제 중개사무소 검색해보시면 광고가 거의 없거든요. 항상 그런 이유예요. 확실한 물건 아니면 광고를 안 한다. 네, 뭐 이런 거고요. 상가는 더 심한데요. 광고를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상가만 하는 강남 쪽에 뭐 부동산들이라든지 이런 어플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럼 그쪽에서 전화가 막 엄청 오나 봐요. 영업장에. 영업장 전화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아니니까. 텔레마케팅을 하는 거죠. 계약할 사람이 있다. 혹은 지금 손님이 있는데 모시고 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 딸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영업장에 그냥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화하는 건 양반이고요. 그냥 찾아가서 어느 부동산인데요. 여기 중개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권리금 잘 쳐줄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갖은 현혹되는 말로 사탕발림으로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부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다시 이제 그거를 물건을 진행을 하고 또 그런 데들은 이제 결국에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는 1원도 깎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사장님들은 괜히 여기다 맡겼다. 조율되는 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처음에는 말이 다 바뀌었다. 뭐 한탄만 하는데 그런 한탄을 제가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거예요. 영업장이 힘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권리금을 더 쳐준다. 계약할 사람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누구든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너무나 이해를 하는데 또 이걸 일일이 제가 누가 연락 온지도 모르고 어떤 부동산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제 권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내놔주신 분의 호의지. 그 부분은 참 스트레스가 많아서 상가도 확실한 매물, 저한테만 내놓은 매물, 제가 안전하게 중개할 수 있는 매물들 아니면 중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중개 건수가 되게 줄었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많이 준 것 같아요. 또 중개가 준 만큼 저는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요즘에 다른 준비 중인 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집중하면서 요즘에는 나름 비수기 아닌 비수기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파트 매매까지도 심지어 고액의 상가 권리금이 있는 매물까지도 다들 중고 직거래 어플을 통해서 올려놓고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권리금 장사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는 데를 권리금을 되게 싸게 하거나 없이 진행을 해서 직거래를 한 다음에 바로 권리금을 받고 그러니까 집기들을 받고 이제 본인이 샀으니까 바로 그것까지 해서 바로 넘기는 그렇게 해서 권리금의 차익을 취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왜냐면 보수도 안 들고 수선비, 수리비, 집기비 이런 것도 안 들고 그냥 바로 사갖고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익을 남기는 이런 경우들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당한 적은 없는데 이제 있다고 들었고요. 이런 딜레마들이 있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다라고 제가 혼자 넋두리를 좀 해보면서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공감하실 얘기라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중개 시장이나 중개사 전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거나 얘기가 나오면 정말 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공인중개사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중개사 하나가 어떤 인식을 고치시킬 수 있겠냐마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만큼은 제가 이런 인식을 바꿔드리겠다는 사명감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이든 스트레스와 노고가 당연히 따릅니다. 돈을 버는 시장에서는 안 그럴 수가 없고 경쟁도 어떤 부분이든 치열하지만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최근에 이제 시험을 보시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합격을 하면. 실무는 저도 합격했을 때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무를 해보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면 됐었구나. 물론 공부할 때보다는 일할 때가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일할 땐 또 다른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 사람은 왜 거기를 안 한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미처 못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제가 진하게 길게 원테이크로 그냥 지금 가는 거거든요. 길게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